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양산 평생학습 영상서비스 활동가 우리 역사 속의 양산을 맡고 있는 강사 전대식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에 약 260년 동안 평화를 담보했던 통신사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일본을 더 잘 알고 더 잘 알므로써 또 뛰어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한일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는 우리 양산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코너는 우리 역사 속에서 양산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런 점들을 살펴보는 우리 역사 속의 양산 코너입니다. 저는 평생학습도시 양산의 평생학습 영상활동가 전대식입니다. 자, 오늘은 통신사에 대해서 우리 흔히 조선통신사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통신사입니다. 통신사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한국과 일본과 뭐 참 이거 그리고 안 좋은 시기가 참 많았죠. 근데 최소한 조선 후기에 한 250년 통신사가 다닐 때만큼은 가장 평화로웠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한일 관계는 통신사하고 그 다음에 초랑외관하고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외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통신사를 보겠는데 통신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자, 글자 그대로 신의를 통하는 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전쟁이 끝나고 불과 몇 년 안 지났습니다. 그 감정이 뭐 오래 가겠죠, 그죠? 뭐 우리 이제 조정에서는 일본하고 전이라기보다는 상대할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일본의 새로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자가 이제 이렇게 뜻을 전해왔습니다. 자,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그걸 인해 가지고 중국에도 왕조가 바뀌죠. 한 20-30년 뒤에 여진이 황황해가지고 임진왜란 때부터 그 시기부터 쇠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중국 대륙의 왕조가 바뀌고 일본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지금 이제 뜻을 전해온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정권이 바뀝니다. 자, 조선에서도 왕조는 안 바뀌지만은 그 이후에 뭐 대동법이라든지 뭐 신분의 혼란이라든지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여하튼 그런 식인데 이런 뜻을 전해왔어요. 자, 나는 조선과 아무런 원한이 없다. 그러니까 화친을 원한다 그랬어요. 자, 이 자의 뜻이 뭔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임진왜란 때 자기는 조선에 침략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뭡니까 자기들 내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알력이 있어가지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조금 배제되고 있던 이런 뭐 내부에 되게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 뭐 자기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는 내세울 뭐 그런 말거리가 됐는지도 모르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이런 그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일본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라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또 외교라는 게 나라 간의 일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가 필요했고요. 정권이 바뀌고 불안정하고 뭐 이런 좀 안정이 돼야 되니까 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급한 거는 임진왜란한테 잡혀가도 우리 포로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남쪽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왜냐면은 북쪽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여진이 막 흥황해가지고 중국 대륙에 뭐 어떤 왕조가 바뀔 그런 정도니까 요 시기가, 그래서 남쪽에 자꾸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런 북쪽에 불안정한 정부가 또 일본에 가고 하면은 또 무슨 장난을 칠란지 일본에서. 자, 그리고 또 이 망나니 같은 자들이 말 안 들어주면 또 쳐들어올까봐 사실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수문의 내용이 아마 조정의 속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저들의 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침입할까 두렵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전쟁 다시 일어난다면 이거 생각도 하기 싫죠. 그래서 일단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데 조건을 내세우죠. 하나는 먼저 이제 그 화해를 요청하는 국서를 보낼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진왜란 때 선정릉, 그러니까 지금 코엑스 앞에 있는 그 승종임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종임금의 무덤이 묘가 있는데 그걸 막 파헤친 그런 도적을 법능적을 압송해 주는 거, 보내주는 거, 그걸 조건으로 세웠는데 뭐 실제로 보내줍니다. 자기들 급하니까. 그래서 먼저 상소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해를 청한다는 그런 국서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그 사형수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내주는데 실제로 그 왕릉을 파헤친 범인은 아니고 다른 죄인데 거기서 그냥 이거 다 보내주는데 뭐 조선에서도 어떻게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도 해야 되고 그 피로인도 빨리 이제 그 찾아와야 송환해 와야 되고 북쪽도 좀 불안정스럽고 하니까 막 늦고 명분을 세웠죠. 자기들이 먼저 요청했고 또 범인을 보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하게 되는데요. 자, 통신사라는 이름은 고려 말에 제일 처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료상이 처음 나오는 거는 그때도 이 왜구들이 엄청나게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결국 그 왜구 때문에 그 고려 왕조가 조선 왕조로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때 이제 그 외국 검압을 위해서 통신사를 보낸 적이 있고요. 조선 전기에도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6번 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전쟁 중에 간 거고, 세종 때 4번 가고 천조 때 2번 가고 그랬는데, 자, 잠깐 볼게요. 평생 학습 도시 양산. 세종 때 갈 때는 이해라는 분이 가장 그 두드러진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울산 분이죠. 학생이시, 이제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웅상에서 활동한 그 이겸수 장군, 의병하신 이겸수 장군의 이제 선조 되시는 분이죠. 이름이 많이 알려졌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숙주라는 이름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뭐 단종하고 관계되는 거, 지편전하고 관계되는 거 나오는데 아주 이제 그 뛰어난 학자인데 사실상은 이분이 외교관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뭡니까? 해동제국기라는 그런 이제 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쓴 글도 있고, 그래서 일본하고 일본 통이었어요. 그런 외교가였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익은 분이 이제 황윤기라고 김성일. 임진왜란 직전에 이제 일본에 갔다 왔는데 한 사람은 일본이 쳐들어올 거라 그러고 한 사람은 쳐들어올 염려가 없다 그러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파하고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공부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이제 우리 귀에 좀 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선조 29년 1596년에 전쟁이 한창 정전 중에 일본으로 갑니다. 이 나라 이제 명나라 사신하고 같이 가요. 화해가 이루어져 가지고 갔는데 중간에서 이제 실무자들이 막 농간을 부려가지고 여기서는 자기 임금한테는 이 말하고 여기서는 저 말하고 해가지고 어긋나가지고 이때 갔다가 서로 막 얼굴만 붉히고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류재란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이 협상이 파탄되면서 책임은 그 실무자들이 있어요. 여하튼 그건 이제 이 시간에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임진왜란 직후에 1607년하고 17년, 24년 이 3번 간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크게는 통신사 범죄에 넣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갔어요. 회답 겸 세환사라는 이름으로 갔어요. 자, 그 전에 1604년에 먼저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 사명대사를 보내요. 그때 사명대사와 관련된 또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다음에 얘기하고, 일단 그때 가가지고 급한 대로 1398명의 우리 이제 포로를 데리고 오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1600년에 그 전에 우리 양산의 그 성담서원에서 모시고 있는 백수의 선생이 돌아와요. 자, 이때는 전쟁이 일단 끝나니까 대마도나 조선하고 가까운 쪽의 호족들이 이제 서로 막 포로들을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내주고 생색내기 위해 가지고 조선하고 이제 특히 대마도 같은 경우는 조선하고 교육이라든지 지원을 안 받으면 못 삽니다. 거기는 농토가 거의 없고 전부 산뿐이고 예전부터 우리 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보내주기도 하는데 백수의 선생이 올 때는 탈출이든지 단독이든지 아마
조금 그 부분이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그 세화는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돌아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이구라는 분이 있는데 의병장으로 이제 곽재우 장군 밑에서 화왕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근데 잡혀가지고 97년도니까 3년 살다 3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왔는데 그때 아마 백수혜 선생하고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돌아와서 그때 같이 포로 생활을 한 인연으로 보통 인연이 아니죠, 그죠? 돌아와가지고 백수혜 선생의 누이 동생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1차에서 3차까지 17년도에 가고 17년도에 가고 24년도에 갔는데 이때는 회답 겸 세환사라 그랬습니다. 회답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강화 조건으로 먼저 답신을 보내라 요청을 해라 해서 국수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알고도 속았지만은 속는 척했지만은 능을 파헤친 임금의 능을 파헤친 도적을 둘이 보내왔는데 그걸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강화하는 걸 하고 빨리 가서 우리 표로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의 사신 이름은 회답 겸 세환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서에 대해서 해답을 보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다 이제 4차부터 12차까지는 이때는 좀 그런 긴박한 상황은 없어지고 막부의 장군이 쇼군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가가지고 축하사절로 갔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가장 아주 이 자기들 내정에 이용을 잘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해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런 먼저 온 사절에 대한 답방 형식이고 그 다음에 세환이라는 것은 피로인을 데려오는 건데 전부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데려왔는데 모두 돌아온 그 사람이 한 6,000명 내지 7,000명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자기들 주장은 한 2, 3만 명 포로가 데려왔다 그러고 우리는 한 10만 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면 40만 명까지도 보는데 그 중에서 극히 이제 6,000명 같은 극히 일부죠. 근데 데려오는 과정도 지금 우리가 보면 참 눈물겨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607년에 가는 사절이 이제 데려온 때는 이때는 불과 한 10년도 안 됐을 때죠. 그때 갔는데 위에서는 다 보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 프로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종살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 데리고 있는 주인으로 보면 노동력인데 안 보내주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세환된 수가 9일무락 소 9마리 소의 털 하나처럼 그렇게 작았다 그랬는데 또 아픈 이야기는 돌아갈 마음이 적은 이런 프로들이 있었다 그래요. 자, 더 자세한 거는 10년 후에 갔을 때는 그 상황이 더 이제 나타나는데 이 보면은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한 20년이 채 안 돼서 갔는데 왜 서울에 갔더니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와서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매우 적었다.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고 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불이익이 없는지 어떻는지 일단 20년 거기서 살았으면 어느 정도 뿌리 내렸죠. 그죠? 거기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돌아가는 것에 참 도전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독거리고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의심을 푸는 자가 적었다 그랬어요. 근데 10살 이전에 잡혀간 그 아이들은 더하죠. 아예 외인이 돼가지고 보면은 그걸 그리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참 우리 백성을 못 지켜준 백성이 거기 가서 뭐 한도 있을 거고 원망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세월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니까는 또 돌아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을지 참 불안하죠. 그래서 안 돌아온 자가 많았다. 이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전쟁 전에는 이게 보면 빨갛게 표시한 것이 동평관이라고 왜 서울입니다. 이게 왜 사신들이 머물던 것이고요. 파란 것은 여기서는 이제 청나라 사신 얘기하고 태평관하고는 와간 태평관인데 청나라 사신이고 여기는 여진족 사신이 오면은 이게 있는데 자 전쟁 끝나고 나서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 요건 폐쇄합니다. 완전히 지금 골동품 있는 거리 인사동 거리 그 근처에요. 태평관 여기는 태평로 있는데 여기는 동대문 있는 근처고 그런데 완전히 폐쇄하는데 왜냐니까
그 조선전기는 서울까지 사신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전부 다 기록하고 스파이지 돼가지고 임진왜란때 전부 이제 그 고자들이, 특히 대마도에 있는 자들이 앞잡이, 길잡이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일본에 대해서는 전후에는 일체 못 올라오게 딱 한 건 올라온 예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초랑외관에서 다 처리하고 외교하고 다 하고 동래부가 파트너가 돼가지고 카운트 파트너가 돼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12번 갔는데요. 보면은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이제 세 번 니코까지, 니코의 도쿠가 위에서의 그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대마도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자기네들이 굉장한 이벤트화 해가지고 정권 안정을 위한 이제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 장군이 바뀔 때마다 가니까 우리한테 조공하는 거다, 조공하러 오는 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런 효용 가치가 떨어지죠. 이제 자기들도 뭐 이렇게 선진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제 이 조선 후기가 되면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한 1년 쓰는 예산 100만 냥이 들어가는데 전부 이제 물론 지방 영주들한테 부담을 시켰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내부에서도 막 비판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도시를 지나가면서 각 그 지방이 이제 부담은 다 시켰지만은 올 때마다 뜨뜻하게 이벤트화 해가지고 선전거리를 삼는 거죠. 한 500명이 갑니다. 500명이. 이제 여기 배 타고 갈 때까지 500명 갔다가 노군도 한 130, 150명은 여기 이제 오사카에 두고 한 350명, 300명이지 350명 정도가 올라가는데 엄청난 행렬이죠. 근데 이 행렬 중에 이제 일본의 또 지식인들은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후기에 가니까는 서양 막 그 문물들이 들어오고 세력들이 들어오니까는 거기 대처하는 방법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달라졌죠. 처음에는 일본도 세국을 했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개방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조금 늦었죠. 한 20, 개항하는 것도 한 20년 정도 늦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중엔 또 이제 엄청난 서로 뭐 비극적인, 양국이 비극적인 결과로 나옵니다만은 말기에는 자기들 통신사들에 대한 효용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자, 가게 되면 이런 분들이 가는데 전부 정사, 부사, 종사 배가 6척 가요. 근데 물론 뭐 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 의원들, 역관들 중요하고 악사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노군들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짐꾼들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통역관들 역할이 크니까 많이 가는데 에도까지 지금의 동경이죠. 약 4,500km 거리를 6개월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자, 국내에서 노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사실 살펴보니까 단 중요한 것은 울산 밑에 뭡니까 용당이라는 곳에 거기 이제 거기를 들러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또 이제 밀양 쪽으로 갑니다. 자, 일본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저 우리 그 전부 가마를 맨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맺겠어요? 이 도포 입은 이 이 하인들도 아닌데 자기들 그림이 이제 외국에서 그린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메고 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선비들이 무사이긴 하지만은 무사 사이지만은 다 관리들이죠. 관리나 선비들도 있죠. 그 유학을 하는 사람들 전부 이제 말은 안 통하지만은 한자가 통하니까 글로 써가지고 필담 창화라고 하는데 글로 써가지고 뜻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자료가 많고 일본에도 그런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공동으로 등재될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자, 어린 소등 말벌 삼아 데리고 간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인기 좋았다기보다 이런 재밌는 그림이 남아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말을 타고 가는데 마부는 일본 사람이죠. 자, 이 일본 사람이 이 큰 종이를 이렇게 막 대고 말 타는데 막 속도 맞춰서 따라가면 우리 어린 아이가 거기서 글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받으려고 뭐 이게 뭐 난리가 아니었대요. 근데 이 정도 같으면 실제 그나마 그쪽의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뭡니까 굉장히 기다리고 그렇게 교류를 했다 그래요. 뭐 음식이라든지 의리라든지 그런 교류가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재밌는 것이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마산세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답니다. 보면은 말 위에서 두 마리 타고 간다든지 누워서 간다든지 배 옆에 붙어서 간다든지 말 위에서 이렇게 활을 뭐 쏜다든지 그런 거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봤는데 이제 실제 가는 연도하고
그 다음에 양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관계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2부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너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 속에서 양산의 위상을 알아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제2부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양산시가 더 큰 변화와 행복을 열어갑니다.